저기, 내가 긴이 할 말이 있는데,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겠어? 무슨 얘기요? 저같이 무식한 고조라고는 말도 섞기 싫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 소리를 왜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 내가 뭘 몰라서 실언했어. 그래, 사과부터 하는 게 좋겠지? 그때는 내가 너무 무례했네. 미안해. 괜찮아요. 어차피 다 지난 일이고 이제 서로 얼굴 볼 일도 없을 텐데요, 뭐. 아니, 얼굴 볼 일이 왜 없어? 우리 인연이 어디 보통 인연인가? 내 아들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한 사이잖아. 어머, 그런 얘기 여기서 꺼내셔도 괜찮으세요?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아까는 저한테 절대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유, 내가 말 실수를 참 많이도 했네. 내가 실수한 게 있으면 그것도 전부 사과할게. 너 그런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우리 아들 좀 만나주면 안 되겠니? 걔가 널 못 잊어서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다.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다시 좀 만나다오. 네. 거머리같이 들러붙어서 아들 피 빨아먹지 말라고 하시던 거 어머님 아니세요? 근데 왜 그 귀한 아들 옆에 다시 저 같은 거머리를 붙이려고 하세요? 저만 없어지면 복덩이가 굴러들어올 거라고 하셨으면서. 복덩이는 무슨... 내가 눈앞에 너 같은 보석을 두고 학골에 눈이 멀어서 멍청한 소리를 짓거렸다. 제발 마음 풀어라. 이렇게 부탁하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일찌감치 철이 들었던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학은 포기하고 대신 사회에 일찍 발을 들였어요. 그러다 남자 하나를 알게 되어 결혼하려고 했지만 시댁에서 고절은 안 된다고 펄쩍 뛰는 바람에 상처만 입고 돌아서야 했답니다. 한데 그렇게 저를 무시하던 남자의 부모를 외나무다리가 아닌 뜻밖의 장소에서 재회하게 됐네요. 그때 사색에 된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정말 볼만했습니다. 제가 이를 악물고 복수를 다짐한 건 아니지만 상대가 아연실색했으니 통쾌한 복수를 한 셈이 됐죠. 오늘 저는 그날의 사연을 썰맘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이셔서 겸손함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랄게요. 저희 부모님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무남동녀인 저는 자연스럽게 조부모님과 함께 살게 됐죠. 그렇다고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가 불쌍하기만 한 아이는 아니랍니다. 부모님 대신 조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잘 지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록 남들처럼 대학을 나오진 못했지만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저를 아껴주시는 조부모님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연애 1년 만에 결혼하자는 남자를 따라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다 억울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기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저를 예비 시어머니가 똥 씹은 표정으로 쏘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 대학을 안 나왔어? 아니, 그럼 고졸이란 말이니? 요즘 시대 고졸로 어떻게 사람 구실을 한다고 이런 애를 데려왔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경이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출판사에서 청망받는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대학이 꼭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른 집안은 몰라도 우리 집에서는 필수 조건이지. 너 혹시 우리 민기 아버지 뭐하는 사람인지 알고는 있니? 예비 시어머니가 매서운 눈빛으로 확인하듯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눅 들지 않기 위해 목소리에 힘을 실어 대답했어요.
네. 대학에서 학생 가르치신다고 들었습니다. 민기 씨도 아버지처럼 교수가 되는 게 꿈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임 자리 얻으려고 논문도 열심히 쓰고 있는 거 압니다. 말은 잘하네. 그런 걸 다 알고도 민기랑 결혼하겠다고 여기로 온 거야? 제가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건에 맞춰서 결혼하는 게 행복을 위한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민기 씨 정말 잘 맞고 1년 넘게 지켜보면서 서로에 대한 확신도 생겼어요. 어머님이 내키지 않으신 건 알지만 허락해 주시면 실망하시는 일 없이 잘 살겠습니다. 아이고, 말은 청산유수네. 그렇게 말빨 세울 시간에 공부를 한 자라도 더 하지 그랬어. 그럼 장학금이라도 받아 대학 갈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학비를 마련하던지. 공부도 못해 부지런하지도 않아. 그러니 남들 다 가는 대학도 못 가고 그 꼴로 사는 거 아닌가? 듣자니 부모님도 안 계신다면서. 그럼 할아버지는 뭘 하시나? 할머니랑 둘이 팔지라도 주우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설사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해도 부끄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회에 필요하지 않은 일은 없으니까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또박또박 말 대답하면서 잘난 척하는 꼴이 가관이네. 누가 보면 박사라도 딴 줄 알겠어. 고졸주제 입만 살아서. 민기 할아버지도 대학에서 교편 잡으셨고 우리 남편 그리고 민기까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수 집안이야. 너처럼 무식한 애가 넘볼 집안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 헛물 켜지 말고 당장 헤어져라. 너만 없어지면 우리 민기 앞날 창창하게 열어줄 복덩이가 줄을 서 있다고. 엄마 왜 이러세요 정말. 전 엄마가 지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쩜 이렇게 막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오죽 키가 차면 이러겠니? 데려와도 어디 저런 탑 없는 애를 데려왔어. 저런 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니? 거머리라고 하는 거야 거머리에. 반반한 얼굴 하나 믿고 능력 있는 남자한테 들러붙어서 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 말이다. 아버지 오늘 세미나 가셨으니 망정이지. 이 꼴 보셨으면 아마 충격받아 쓰러지셨을 거야. 다시는 저 물건 우리 집에 팔들이지 못하게 해라. 알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격하게 반대하실 거라고 예상했다면 오늘 민기 씨 따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는 어머님 뵐일 없을 테니 안심하세요. 그렇게 저는 낯뜨거운 막말살이를 듣고 그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원래 저도 어른에게 말대답하며 반감을 표시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하지만 생전 처음 받아보는 홀대에 제정신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욱했던 것 같네요. 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남자는 결혼을 포기하지 못하겠는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석유마, 너 화난 건 알겠지만 우리가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어. 이 정도로 포기할 거라면 너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도 않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막말하시는 거 못 들었어? 계속 고집부리면 나한테 똥물이라도 끼얹을 기세던데 포기를 안 하면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엄마 설득해볼게. 어머니만 설득하면? 아버님은 그냥 허락하시고? 아까 들어보니까 반대를 더 하시면 더 하셨지. 환영하실 것 같지 않던데? 아니야. 아버지는 안 그러실 거야. 우리 아버지 인성 좋기로 소문난 분이고 평소에 내 선택을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데 아마 이번에도 틀림없이 날 믿어주실 거야. 빙기 씨,
좀 전에 집에 올 때도 자신만만하게 어머님은 편견 없는 분이라고 큰 소리 쳤잖아. 근데 날 보자마자 고졸해 고아해 막말 쏟아내시는 거 못 들었어? 나는 이런 모욕적인 상황 더는 참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애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자니? 안 돼, 석영아. 너 나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였어? 그가 듣기 싫은 소리 조금 들었다고 발끈해서 헤어질 만큼 우리가 그런 얄팍한 사이냐고. 뭐? 그깟 싫은 소리 조금? 아까 어머니 말씀을 듣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어머님은 나만 무시하신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조롱하셨어. 그런 분이랑 어떻게 또 얼굴을 마주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민기 씨도 빨리 포기하고 나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 그렇게 못 박은 채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남자친구의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죠. 하지만 상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할아버지 댁에서 독립해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계속 집 앞으로 찾아와 애원하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매달리더군요. 사실 저도 자존심이 상해서 방방 뛰긴 했지만 결혼까지 생각했던 상대가 그렇게 나오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남자의 부탁으로 그 아버지와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고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한 거죠. 하지만 거기서도 저는 역시 실망만 안고 돌아서야 했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만나기로 한 걸 말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약속을 잡았더라고요. 일식집에 제가 들어서자 남자친구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아니, 민기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저 애는 너희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했다던데. 나한테 이래봐야 소용없다. 내 생각도 엄마랑 같아. 부모가 없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은 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부모 없다고 자기 처지만 피가 나고 되는 대로 살아온 저런 애는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어.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렇게 저는 또 고졸이 마치 인생을 포기한 패배자라는 듯한 설교만 잔뜩 듣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남자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집 앞에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흐르자 남자친구도 포기했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연애가 끝날 셈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한데 며칠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글쎄 야근하고 돌아와 보니 남자친구가 가방 하나를 들고 저희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깜짝 놀란 제가 소리치듯 물었네요. 아니 민기 씨, 이 시간에 여긴 무슨 일이야? 그 가방은 또 뭐고? 우리 헤어진 거 아니었어? 헤어지긴 내가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잖아. 부모님 설득하고 연락하려다 보니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야. 근데 그 가방을 보니 그건 실패한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나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꽉 막힌 분들인지 정말 몰랐어.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야. 우리 그냥 같이 살자. 뭐? 기가 막혀서.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나더러 지금 남의 집 아들 꼬여내서 살림부터 차린 막장 며느리가 되란 말이야. 그렇게 결혼하면 그게 어디 행복할 것 같아? 말 같지도 않은 객기 부리지 말고 당장 집에 돌아가. 그러지 말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너도 자존심 굽히고
그냥 적당히 타협 좀 해주면 안 돼? 뭐, 평생에 한 번 있을 결혼을 타협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리고 나는 이런 식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할 생각 없어. 아무리 부모님은 안 계셔도 그동안 정성으로 나를 돌봐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다고. 내가 예비시댁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걸 아시면 우리 집에서도 허락 안 하실 거야. 나는 부모님하고도 등지고 너를 선택했어. 근데 넌 어떻게 하나도 잃기가 싫다는 거야? 민기 씨도 만약에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모욕을 당했다면 마찬가지일 거야. 난 이 일로 다시는 골머리 썩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사과드리고 들어가서 얌전히 두 분이 골라주시는 양갓집 주소 만나서 결혼해.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민기 씨야말로 이러지 마. 나에 정말 미안다면 적당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난 절대로 못 들어가.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어떻게 너한테 차였다고 다시 뽀로로 가방 들고 들어가. 그럼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들어가. 난 오늘 할아버지 댁으로 갈게. 석영아,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연하지. 지금 보니까 민기 씨도 부모님이랑 다를 게 없구나. 내 마음이라는 건 안중에도 없이 민기 씨가 좋다고 하면 나는 넙죽 다 받아줘야 하는 거야. 민기 씨도 내가 고졸이니 잘난 자기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그냥 네가 좋은 것뿐이라고. 그럼 그렇게 좋아하는 내가 한 결정에도 따라줘.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돌아가서 나랑 깨끗하게 끝났다고 말씀드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쓸데없는 짓으로 나 좀 피곤하게 하지 마. 알겠어? 저는 뒤돌아서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음에 동요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 큰 성인 남자가 가출까지 감행하며 저를 선택한다는데 그게 마냥 싫기만 한 여자가 어딨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성인 남자가 부모를 설득하지 못해 가출까지 했다는 건 그 부모가 얼마나 완강한지를 보여주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날 밤 본가에서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출근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잠을 설치다 새벽녘에야 잠깐 눈을 붙인 저는 생전 안 하던 지각을 하고 말았네요. 그래서 허둥지둥 택시에서 내려 사무실로 들어서는데 회사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활기찬 평소의 아침과는 다르게 고요한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직원들의 얼굴도 어두웠어요. 저는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한 채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자리 직원이 제게 바짝 다가와서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지금 대표님 방에 누가 와 계신 줄 아세요? 나야 모르지. 아침부터 누가 왔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이상해. 저기 대리님 남자친구 어머니라는 분이 오셨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남자친구 어머니. 네. 들어오자마자 대리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되게 무식해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긴 좀. 이따가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대리님, 지금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어제 입었던 옷이랑 옷이 똑같은데.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어제 본가에 가서 자고 오는 길이야.
오, 그래요. 아유, 그럼 그렇지. 저는 대리님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나가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리님, 프로답게 일 처리하시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존경했는데요. 저는 직원의 말이 무슨 소린지 몰라 또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대표님 방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저희 할아버지까지 입에 올리며 결혼을 반대하던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죠. 저는 놀란 마음에 자리에서 용서찰처럼 튀어올라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상대도 저를 쏘아보더니 이내 입꼬리를 올리며 조소를 날리고 자리를 떠나더군요. 제가 그 미소의 뜻을 몰라 불안해하고 있을 때 대표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정대리, 내 방으로 좀 들어와요. 네? 아, 네. 그렇게 간신히 대답하고는 엉거주춤 방으로 들어서자 대표님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 사람이 정대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 어머니라고 하던데 그게 맞는 거야? 오, 아, 네, 맞아요. 근데 저분이 어떻게 여길? 석영아, 이건 내가 출판사 대표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 오랜 친구로 묻는 거야. 너 저 집 아들이랑 계속 만날 생각이니? 네? 아니요. 저는 진즉에 헤어지자고 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쪽은 그쪽이거든요. 오늘 봐서 아시겠지만 저 집에서 저랑 결혼하는 걸 반대하고 계세요. 그것도 아주 엄청 심하게요. 그래서 저도 마음 정리 다 끝났는데 갑자기 어제 뜬금없이 짐을 싸서 집 앞에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다시 만날 생각 없으니 돌아가라고 했는데 안 돌아가겠다고 버틴 건 그쪽이에요. 그래서 저도 포기하고 밤이 늦었으니 하룻밤 자고 집에 들어가라고 했죠. 그리고서 저는 할아버지 댁에서 자고 오는 길이에요. 근데 왜 그러세요? 하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난 네가 그렇게 되말아진 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 근데 저 여자는 네가 자기 아들 꼬여내고 집에 들여 부모랑 연을 끊어놓으려고 한다고 노발대발 하더구나. 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와서 그런 말을 해. 보아하니 너를 망신줘서 회사에서도 쫓아내려고 하는 수작인 것 같더라. 너를 궁지에 몰아야 아들이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무리 예의라고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나한테도 너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한 말을 늘어놨어. 차마 내 입까지 더러워질까봐 입에 담지도 못하겠다. 너 그동안 고졸이라고 저 집에서 구박당한 모양이던데 왜 네 얘기 안 했니? 왜 계속 저런 속물 같은 사람한테 당하고만 있었어? 저런 뻔히 보이는 속물한테 굳이 미주알 고주알 제 사정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 네가 그럴 때 보면 딱 너희 아버지를 닮았다. 줏대 있고 자존심 강한 거. 알았다. 네 생각 알았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마. 나도 겸손이라고는 밤토너치도 없는 그런 집구석에 내 가장 친한 친구의 딸을 줄 생각은 없어. 혹시라도 남자가 와서 자꾸 보채더라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알았니? 네, 그런 쪽으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일로 손톱만큼 남아있던 미련도 싹 사라졌으니까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제 직장에까지 찾아와 만행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상황이 그쯤 되자 저는 오히려 결혼이 반대에 부딪힌 게 다행이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모입을 안 가리고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하려는 사람이 나중에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한테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혹시 제 머리채라도 잡고 늘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자친구에게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몰래 이사도 감행했습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 기회에 다시 본가에 들어가 조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낼 요량이었죠. 물론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어요. 남자친구의 번호만 차단했더니 자꾸 다른 전화를 빌려 연락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자 결국 남자도 포기한 것 같더군요. 결국 예비시댁에 인사드린 지 넉 달 만에 저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일에 몰두했어요. 그맘때 큰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 중이라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회 저명인사에 자서전을 내는 일이었는데 판매 수익금은 전부 아동병원에 기부하는 일이라 보람도 있었죠. 얼마 후 오랜 시간 진행해온 자서전의 출판 기념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자서전의 주인공이 한 대학교의 이사장님이라 교수들이 부부 동반으로 모임에 많이 참석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예상대로 낯이 익은 부부의 얼굴도 보였어요. 바로 저와 조부모님을 욕부인 것도 모자라 제 직장에까지 찾아가 망신을 준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었죠.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자서전의 주인공이 운영하는 대학에 다닌다는 사실은 진즉에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정을 알 리 없던 두 사람은 분주히 움직이며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쏙덕거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을 하러 온 것이니 일만 열심히 하고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제가 무대 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슬쩍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를 갈며 이런 말을 건넸답니다. 내가 이 자서전 출판한 회사가 네가 다니는 회사인 줄 미처 몰랐구나. 근데 너희 대표도 참 어이없다. 아니, 너같이 몸뚱이 함부로 굴리는 애를 왜 계속 회사에 두는 거야? 내가 너 문란한 애라고 그렇게 알아듣게 말해줬는데. 사람이 고지식해 보이더니 영 생각이 없구만. 이보세요. 멀쩡한 남의 직장에까지 찾아와서 깽판친 게 자랑이라고 짓거리시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랑 똑같아지기 싫어서 참은 거예요. 고마운 줄 아시라고요. 뭐야, 당신. 너 아직 혼이 덜 났구나. 그때 시겁해서 내 아들 앞에서 꽁무니 빼고 도망친 것 같아서 눈 감아주려고 했더니 아주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네. 도망은 누가 도망을 쳤다 그래요. 똥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지. 뭐야? 또? 이게 어디서 함부로 입을 나불거려? 너 오늘 정말 제대로 매운맛 좀 볼래? 그럼 어디 맛 좀 볼까요? 여기서 한판 해보실래요? 그러면서 제가 팔 걷어붙이는 신용을 하자 여자가 기겁하더니 뒷걸음질치며 외쳤죠. 참 무식한 것 좀 봐요. 누가 고조란이랄까봐 이게 어떤 자리인 줄 알고. 너 분명히 경고하는데 나 아는 척 했다간 요절낼 거야. 우리 쪽으로는 눈도 돌리지 말라고. 알겠어? 하하, 제가 바라던 바예요. 피차 서로 아는 척해서 좋을 거 없으니까 다시는 말 섞지 말자고요. 아휴, 저게 아직도 입만 살았어. 너 오늘 아주 운 좋은 줄 알아. 그러더니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갔죠. 그리고 잠시 후 드디어 취업한 기념회가 시작됐습니다. 자서전 주인공의 명성을 증명하듯 그날 장례에는 네로라 하는 인사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모습에 전 남자친구의 부모들도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뻐기듯이 행사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에 배알이 꼴려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내쫓고 싶었지만 꼭 참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 자서전의 주인공이 무대에 올라 손님들을 향해 인사를 시작했어요. 공사 담당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미천한 저에게 자서전 제의가 들어왔을 때 정말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판매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게 됐죠. 보잘것없는 글솜씨지만 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쁘게 이번 일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준 건 바로 제 손녀랍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뿐인 제 아들 녀석이 남겨준 귀하고 귀한 아이지요. 그런 손녀딸이 고민하는 제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더군요. 사실 제가 이 자서전을 쓰도록 격려해준 회사는 바로 저희 아들이 오랫동안 정성으로 키운 출판사입니다. 그런데 못난 애를 보겠다고 왔다 가는 길에 그만 사고를 당해 며느리와 한나라 씨의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어요. 연설의 주인공은 말문이 막히는지 잠시 숨을 고르고 얘기를 듣던 장래도 숙연해진 채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는 자식을 먼저 보냈다는 이사장님의 말씀에 눈시울을 적시는 사람들도 보이더군요. 그리고 곧 다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유학을 앞두고 있던 손녀딸이 공부를 포기하고 저희 곁에 남아줬답니다. 생떼 같은 자식을 먼저 보내고 저희 한 사람이 곡기를 끈다시피 했거든요. 공부를 참 잘하던 아이라 제가 말려보긴 했지만 소용이 없더라고요. 한번 마음먹은 건 꼭 해내고 마는 지혜의 비를 닮은 아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답니다. 그러더니 다 죽어가던 한 사람을 살리고 지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선언하더군요. 물론 출판에 대해 아는 게 전무하던 아이가 갑자기 대표가 되는 건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고맙게도 아들 녀석의 오랜 친구가 제 딸이 회사를 맡을 수 있을 때까지 곁을 지켜주기로 하고 대신 임시 대표직을 맡아줬습니다. 그렇게 고마운 대표와 손녀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죠. 윤홍식 대표와 정석영 대리를 소개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인공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모두 단상 옆에 서 있는 저희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한 채로 서 있었네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사람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연을 듣던 여러분들도 아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출판 기념회의 주인공인 대학 이사장이 바로 저희 할아버지셨거든요. 사실 저는 공부를 못하거나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간 게 아니었어요.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 일찌감치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저희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날 부모님은 할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양평에 있는 별장에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유학 준비로 바빠 두 분이 할아버지를 뵈러 간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저는 두 분을 보내드려야 했네요. 그렇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저희 집안은 눈물바다 그 자체였어요. 양가 할머니들은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 시름시름 앓기까지 하셨죠. 그러다 결국 외할머니가 병원 신세를 진 지 보름 만에 황망하게 딸의 뒤를 따라가셨습니다.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본 저는 차마 혼자 잘 살겠다고 비행기에 오를 수가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들과 며느리를 잃고 눈물로 사시는 조부모님을 두고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고 나니 다른 학교에 갈 마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설득하려 애쓰셨죠. 서경아, 하랩이 아직 멀쩡하다. 너희 할머니가 걱정되는 모양인데 외할머니는 원래 지병이 있으셨던 분이고 우리는 건강하지 않니?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공부하러 가거라. 앞길이 구말리 같은 너를 주저앉히고 우리가 마음이 편하겠니? 아니에요.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놔두고 떠나봐야 공부에 집중도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전 이미 결정했으니까 뭐라고 하셔도 소용없어요. 저 아빠 닮아서 쇠고집인 거 아시죠? 정 그렇다면 여기서라도 대학에 가거라. 네가 대학에 가지 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포기하는 건 너무 아쉽고 속상하지 않니? 아니요. 저 아빠가 피땀으로 일군 출판사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배워서 아빠한테 보란 듯이 좋은 출판사로 키우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시간이 없어요. 아저씨한테도 딱 10년만 부탁드리기로 한 거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배워서 부족함 없는 대표가 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이룬 후에 그래도 미련이 남으면 그때 대학은 생각해 볼게요. 요즘같이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어딨어요. 뒤늦게라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저한테 중요한 건 학문적인 공부보다 아버지 회사에 필요한 사회 경험이에요. 할아버지도 결국 그런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고 저는 그 이후로 출판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배우며 이날 이때껏 출판사를 물려받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남자친구와 그 부모가 저를 근본 없이 놀고 먹느라 대학에 못 간 날라리 취급을 했던 거죠. 그날 할아버지의 연설이 끝나고 사색이 된 남자친구의 부모들이 제 옆으로 다가와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그러니까 네가 정말 정 이사장님의 소녀딸이란 말이니? 아까 들으셨을 텐데 왜 또 모르세요? 믿기지가 않으시는가 봐요. 안 믿기긴. 한눈에 봐도 할아버지 눈매를 쏙 빼닮았는데. 안 그래도 이사장님한테 아주 똑똑한 손녀딸이 있다는 얘기는 내 친직에 들었었지. 그래서 이사장님이 손녀 나이랑 우리 민기 나이가 비슷하다는 걸 알고 두 사람을 소개해주자고 농을 하신 적도 있다. 어머, 그러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원래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신 분인데 연로하시니 이제 청기가 많이 사라지셨나 봐요. 속상하네요. 저기 내가 전에 이의식집에서 한 말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그때는 우리 서경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 이렇게 주도적이고 멋진 인물이 우리 아들을 좋아한다니 내가 아주 마음이 흡족하구나.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러세요? 아드님이랑 저 헤어진 지 오래입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이 만나다 보면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연애사 하나 없이 결혼하면 나중에 재미없는 법이다.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기를 쓰고 결혼을 반대하신 거군요. 저는 그 깊은 뜻도 모르고 두 분을 원망할 뻔했네요. 아, 그렇지. 그러니 그건 그냥 나중에 결혼하고 돌아볼 얘기거리로만 남겨두고 다시 우린 민기 만나서 결혼 준비하는 게 어떻겠니?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저희 헤어졌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고졸은 절대 교수 집안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던 두 분 때문에요. 근데 이제 와서 뜬금없이 결혼하라니 어이가 없네요. 제 말에 안절부절 못하며 이모집을 지켜보던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나섰어요. 예, 너는 이런 사정이 있으면 말을 해줬으면 좋았잖니. 괜히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이 지금쯤 결혼 준비 잘하고 있었을 텐데. 왜요? 제가 폐지 없는 노인 손녀이든 학교 이사장님 손녀이든 고졸인 건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학벌이라는 게 그 사람의 많은 걸 말해주는 거 아니냐. 근데 네가 대학도 못 나오고 부모님도 안 계신다고 하니 시부모 된 입장에선 걱정을 할 수밖에.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놀았으면 그렇게 됐을지 그걸 걱정한 거지. 근데 모든 게 다 오해인 줄 알았으니 이제라도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는 거야. 결혼이라는 게 쉽게 결정할 게 아닌데 우리 집에 인사까지 할 정도면 너도 민기랑 헤어지고 힘들었을 거 아니니? 그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헛발질도 하는 법이잖아요. 민기 씨랑 결혼하겠다고 결정한 게 제 인생에서 최고의 헛발질이었던 것 같네요. 너 그때 나한테 섭섭한 게 많이 쌓인 모양이구나. 내가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사과하마.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덕분에 아주 대차게 사회 공부, 인간 공부한 것 같아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왔다는 것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걸 두 분을 만나고야 알게 됐어요. 살면서 그렇게 면전에 대고 막말하는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거기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다 교양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배웠네요. 이 정도면 제가 오히려 수강료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지갑이 없어서요. 아,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오늘 이 책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한평생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오셨는지 이 책 꼼꼼히 읽어보시고 두 분도 인생 공부, 사람 공부 좀 다시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아니, 석영아. 석영아. 저는 두 사람을 그 자리에 남겨둔 채 뒤돌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애타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깔끔하게 무시했죠. 그렇게 저는 복수 아닌 복수를 하고 기분 좋게 출판 기념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남자친구 가족들과 저의 마지막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악연이라는 게 엮이면 얼마나 지독하게 엮이게 되는 건지 그들을 통해 또 하나 알게 되었네요. 상대 쪽에서 아직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정말 황당한 방법으로 확인하게 됐거든요. 그날 저는 일을 마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레스토랑으로 향하게 됩니다. 낮에 할아버지가 전화로 근사한 저녁 식사를 제안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외식할 생각에 한껏 들떠 저희 가족이 자주 가던 레스토랑으로 들어섰습니다. 역시나 제 얼굴을 알아본 지배인 아저씨는 가볍게 목례를 한 후 저를 자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헌데 자리에 도착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의 환대를 받고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죠.
민기 씨? 아니,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야? 난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 만나러 왔는데. 석영아,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나는 너 때문에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 시답잖은 소리 때려치우고 묻는 말에나 대답해. 민기 씨가 왜 여기 있는지 묻고 있잖아. 그거야. 너희 할아버지가 우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계시니까 그렇지. 아직도 모르겠어. 오늘 이 만남 너희 할아버지가 주선하신 거라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할아버지가 왜?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랑 너희 할아버지가 우리 돌을 맺어주면 어떨지 얘기하신 적이 있었나 봐.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가 넌지시 말을 꺼냈더니 너희 할아버지도 좋다고 하셨대. 근데 네가 맞선 얘기만 하면 펄쩍 뛰니까 몰래 이런 자리 만드신 거 아니겠어? 기가 막혀서. 너희 부모님 정말 못 말릴 사람들이구나. 나한테 그렇게 막말을 퍼부어 놓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할아버지한테 날 소개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 제정신이야. 그날 엄마가 그러시던데.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당했던 일, 엄마가 출판사에 찾아가서 있었던 일, 전부 다 너희 집에는 한가라고 했다며. 그건 네 마음속에 아직 나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 아니냐고. 치가 떨리기 싫었으면 그런 일을 당하고도 왜 할아버지한테 숨기겠냐고 그러시더라. 뭐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너희 집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 사람이 살다 보면 콧구멍이 왜 두 개인 줄 알게 되는 날이 있다더니 나한테는 그날이 바로 오늘인가 보다. 너무 기가 막혀서 숨 쉬는 것도 잊어버릴 지경이야. 에이, 왜 그래 석영아. 나도 이제 네 마음 다 알았으니까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너 제발 소름 끼치는 소리 좀 그만해. 내가 할아버지한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 말씀 안 드린 건 안 그래도 아들 며느리 한꺼번에 잃은 할아버지가 하나 남은 손녀딸이 고졸이라 무시당했다는 걸 모르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가뜩이나 우리 할아버지 자기 때문에 내가 유학 못 간 거라고 미안해 하시는데 그 사실까지 알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어서 내가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혼자 버틴 거야. 어차피 너희 집 구석이야. 우리 할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날릴 테니까. 니네 부모님한테도 이 일 우리 할아버지한텐 비밀로 하자고 이야기한 거고. 근데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너를 못 잊어서 해둘러 말해. 아, 내가 태어나서 들어본 말 중에 제일 웃긴 말이다. 그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정말 너는 나한테 이제 아무 감정 없는데 너 이 할아버지 속상하실까 봐 비밀로 한 거라고. 당연하지. 나는 이제 너랑 네 부모들 얼굴 떠올리기만 해도 욕이 나와. 그나마 이성의 끈 붙잡고 있을 때 그만했어야지.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우스운가 본데 정 그렇게 일을 만들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해.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참으니까. 저는 남자친구와 그 부모의 엽기적인 행태에 놀라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가 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소상히 고자질했죠. 도저히 그대로 놔두면 안 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자 제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낯빛이 변해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그 여파로 전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제 임용심사에서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전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그 나이까지 전임 교수가 되지 못해 겸임 교수로 이 대학 저 대학을 떠돌고 있는 신세더라고요. 쉽게 말해 전임 교수는 그만둘 걱정 없는 정규직을 말하고 겸임 교수는
비정규직이자 계약직을 말합니다. 바로 전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이런 비정규직 저민교수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수라는 명분을 앞세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고 무시한 겁니다. 게다가 연구 성과도 미흡하고 스스로 강의 준비를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인기 없기로 유명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주변에서는 제 이명에서 떨어진 게 당연하다는 반응들이었죠. 하지만 본인만 그 상황을 모르는지 저희 할아버지에게 보복 인사라며 원망의 말을 쏟아냈다고 하네요. 그런데 부전자전이라더니 전 남자친구도 제대로 된 강의를 얻지 못해 택배와 대리운전으로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노릇을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 아버지는 교수였다는 자존심에 험한 일은 하지 않으려 하며 다른 대학에 이력서를 넣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옛 어른들의 말씀이 어쩜 그렇게 현명한지 신기할 때가 많아요. 겨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도 바로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말이겠죠? 사람이 성공할수록 왜 겸손함을 지녀야 하는지 그 중요한 사실을 이 못난 가족들이 하루빨리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도 겸손함의 미덕으로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